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과 후손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이 그러면은 지진에도 안전하고, 그리고 쓰나미 같은 아주 극한 재해도 온화가 원전처럼 잘만 대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바깥으로의 외부 누출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누출이 되더라도 우리가 1mSv 수준에서는 안전성을 걱정할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척도도 가지셨을 거고요. 수천 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이라는 것은 내 몸에도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는 양 정도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생기셨을 텐데, 그래도 원자로에서 해결료를 안전하게 다 태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 해결료가 생기는데 그거 처분할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 해결료가 얼마나 독한데,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그리고 100만 년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월성 원전 그 캔두라는 원자로에 들어간 사용 해결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로축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처음부터 내려가는 숫자는 이 1이라는 것이 우라늄 원광, 광석이죠. 우라늄 광석 수준의 어떤 독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배 독성, 그리고 2000배 정도 독성을 초기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이제 지나면요. 그러면 이 독성이 쭉 떨어져서 언제 우라늄 원광 수준 내려오느냐. 우라늄 원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위가 아주 좋은 원광이 있고요. 품위가 낮은 원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정도 되는데요. 1에서 10, 10배 정도 차이는 쉽게 납니다. 그럼 이 정도가 얼마 정도냐? 대략 시간적으로 봤을 때 300년, 100년 좀 지나서 200년, 300년 정도 되면 우라늄 원광 수준의 독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사용 해결료는 우라늄 광석하고 독성 측면에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300년 정도를 보관하고 나면 그냥 일반 광물 정도로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처분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은 더 이상 이슈는 아니다. 다만 그 사용 해결료를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미량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으로 봐서 우리가 활용할 거냐, 아니면 쓰레기로 봐서 그냥 가져다 묻을 것이냐, 그것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300년이 사실상의 관리 기간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압경수로라고 부르는, 쉽게 말씀드려서 고리, 그리고 영광, 지금 한빛이죠. 그리고 고리는 이제 부산 위쪽에 있는 원전이 되겠는데요. 거기 있는 원전들은 가압경수로 해결을 씁니다. 농축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높아서 이런 것들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로축이 한 10만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10만 정도부터 시작해서 우라늄 원광 수준으로 쭉 근접을 해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대략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보시면요. 1000년, 100년이 지나서 300년이 지나가는, 여기가 이제 300년 정도 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수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라늄 원광도 한 10배 차이 정도가 나죠.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우라늄 광산의 광물질 정도의 독성으로 내려갔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략 길게 봐도 1000년, 아무리 길게 봐도 10,00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1000년 정도면 우라늄 원광 범위로 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00년이 지나서
1000년 정도 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때 남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자원으로 봐서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물로 봐서 처분을 할 것인가? 그러나 300년 뒤부터는 더 이상은 안전이 이슈는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유해결료, 이거는 고준위 처분 아무도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 대가 없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로에서 나온 고준위 폐기물이라도 지금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왼쪽 사진에 보시는 이런 처분장을 암염 동굴을 파서 지하 500m 넘게 들어가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 기간을 대략 한 10,000년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수백 년 혹은 1000년 정도까지 가면은 더 이상 안전의 이슈는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위스가 지금 최종 처분장 후보 부지는 선택을 했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거나 선정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저장은 이렇게 캐스크라고 불리는 이런 실린더 모양의 용기 안에다가 사용 해결료를 차곡차곡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플로어 위에 이제 바닥 위에 사람이 그냥 다른 보호 장구 없이 그냥 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근처를 지나다니고 여기에 계측 장치를 가지고 가서 계측을 하고 만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미 공사 중이고요. 스웨덴과 프랑스는 부지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최종 처분장이 100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300년에서 1000년 정도 관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안전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이다 보니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보도나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 부지가 있을까 봤을 때 일단 일본이 부지 적합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7년에 경제통상산업부에서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일본 오른쪽에 있는 일본 지도에 해안선을 따라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연한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산과 지진 활동으로부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대략 한 전 국토의 70% 정도, 그 중에도 바다를 통해서 해결료를 운송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진한 녹색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앞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한 70%가 적합하다고 나왔고요. 우리나라 또 화강암 혹은 화강편마암이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화강암 암반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은 아주 지극히 미미합니다. 일본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3일에 한 번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포항지진, 경주지진이 5.0을 넘은 거였죠. 그런 지진들이 3일에 한 번씩 발생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70%가 적합한 곳으로 파악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쉬울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적합한 지질로 대두되고 있는 화강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게 분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300년에서 1000년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만 년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100만 년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런데 구리 용기를 우리가 처분장에 쓰게 되는데요. 이 구리 용기는 100만 년도 사실상 더 견디고 수가 있습니다. 왜 구리를 용기를 쓰느냐? 사용 해결료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철제 용기에다가 하나씩 한 다발씩 넣습니다.
넣어서 뚜껑을 닫고요. 그리고 구리에다가 넣어서 봉합니다. 이 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식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만큼 강하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보 141호. 옛날 이름으로는 제가 배울 때는 단유세문경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요즘은 순우리말로 잔줄무늬 거울이라고 이제 되죠. 이것이 뭐 어디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조를 한 겁니다. 언제냐? 고조선 때입니다. 2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조선 박물관에 진열돼 있다가 뭐 고구려 박물관을 거쳐서 고려 박물관, 신라 박물관, 뭐 이제 조선의 박물관을 거쳐서 잘 보존 처리를 통해서 왔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냥 논바닥, 밭바닥에 버려져 있다가 출토가 된 것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아주 세밀한 선들이 있는데요. 이 폭이 0.22mm입니다. 이 폭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부식을 그대로 견뎌냈다는 거죠. 표면만 푸른색으로 부식이 되고 바로 표면 아래쪽부터는 부식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지하 500m도 아니고 신경 써서 보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청동 거울입니다. 근데 2400년 동안 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개만 그러냐? 그 선이 한 10,000개 이상이 있는데요. 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50mm, 5cm 두께의 구리 용기가 그 수만 년, 더 나가서는 뭐 100만 년까지 못 견디느냐? 그리고 지하 500m가 되면요. 거기는 산소가 근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두께는 5cm가 되는 정도라면은 충분히 견디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한 1000년, 2000년 뭐 지나면은 깨질 수도 있지 않겠나. 자, 그럼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처분 용기가 부식돼서 누설이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언제? 완공하고 1000년 정도 지나서 그 시점에 용기가 누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다 도시를 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 음식하고 물만 먹습니다. 가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24시간 그 위에 머뭅니다. 그럴 경우에 지하 500m 이상에서 1000년 정도 시점에 누설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땅 위로 스멀스멀 올라와서 지하수라든지 아니면은 공기로 나올 때 시점이 언제냐? 최대가 12,000년 정도 지났을 때 최대치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피폭량이 연간 얼마냐? 여기 있습니다. 0.00018 바나나 2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일반인 피폭 한도 1mSv에는 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비행기 1만 마일 LA 왕복하는 0.1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고요. 부산하고 강원도의 차이 1.1에도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피폭량이라는 것은 1000년만 보관하고 그때 가서 100%가 다 깨진다고 할 때도 사실상의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 해결료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에는 지하에 묻어들 경우에 수백 년 이상 정도 지나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고 다만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거냐 아니냐 정도의 문제만 남는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거 땅에다 묻기 전까지는 위험한 거 아니냐. 땅 위에 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계속 둔다 그러면 후손한테도 짐인데 이걸 최종 처분장 구하고 거기다 직접 넣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 제가 제일 극한 상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1발전소 사고 나기 전 전경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후쿠시마 발전소가 1, 2, 3, 4호기, 5, 6호기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쭉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건식 저장,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습식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식 저장 장치, 습식 저장 장치가 후쿠시마를 강타했던 규모 9.0의 지진과 13m, 14m의 쓰나미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냉각이 습식 저장조는 잘 되고 있었고요. 건식 저장 장치도 공기로 냉각되는 거기 때문에 물에 침수됐다가 나왔을 때
물리적으로 파손된 것도 없고 냉각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건식 저장 장치를 잘 가보시면요, 바로 부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를 그냥 직통으로 맞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느냐, 아까 보셨던 그 캐스크라고 불리는 것을 옆으로 누워놨습니다. 옆으로 눕혀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건물 안에다가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쭉 배열을 하고 셔터를 이렇게 내려놓은, 그리고 여기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 홈들이 있습니다. 우리 블라인드 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드나들면서 필요한 냉각을 하고요. 안에 해결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쓰나미, 지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소 부지에다가 사용 해결료를 건식이건 습식이건 보관해 놓는 것이 지진과 혹여 쓰나미가 오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의 환경 방사 설량을, 단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입니다. 시간당 몇 마이크로 시버트냐. 마이크로는 밀리 시버트의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9000 정도를 곱하시면 1년치가 되고요. 거기다 1000 나누시면은 밀리 시버트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에 건식 저장고가 있습니다. 건식 저장고 바로 옆에서 측정하면은 0.095 이게 공간 선량이 되겠죠. 이게 뭐 일정 수준이 있고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뭐 다 해가지고 1년에 2에서 3 정도가 토탈 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은 얼마냐? 공간 선량이 0.1 뭐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약간 높은 이유는 서울이 화강암 안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그 광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칼륨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여러 광물질 때문에 방사능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뭐 서울 지역, 화강암, 우리 악자 붙은 산들 있죠. 그런 산들 주위 보면은 공간 선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변동 범위에 있고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 보실 수 있고요. 그 후손들에게는 이게 짐이냐?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네덜란드에 있는 소위 중간 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그 오렌지색 건물의 안쪽에 사용 해결료 캐스크를 쭉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사용 해결료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이 줄어듭니다. 방사능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가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왜 색깔을 바꿨냐? 방사능이 줄었다라는 것을 색깔로 표현을 해주기 위한 일종의 설치 미술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괜찮고요. 또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100년이나 300년 정도를 운영해서 왜 300년인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상기를 해보시면 이때쯤 되면 사실상 그 우라늄 광물 범위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이것을 연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활용하든지 간에 처분할 수 있는 비용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적립해서 같이 보관을 하는 겁니다. 같이 보관하게 되면은 이 비용과 돈과 사용 해결료를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후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 해결료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큰 뭐 사회적 갈등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너무 일찍 뭐 지하에 매설하고 이것을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처분할 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중저준위 관리 비용하고요. 원전 해체 비용하고요.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입니다.
뭐 단위들은 다 다릅니다. 드럼당 몇만 원이냐? 1200만 원 우리나라요. 호기당 얼마냐? 6400억이고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얼마냐? 처분 사용 해결료가 킬로그램당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수준을 적립하고 있다. 그럼 수준을 비교했을 때 얼마냐? 중저준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원전 해체 비용도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전 해체 비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은 우리가 해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다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비용 가격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저준위 폐기물 비용을 우리가 높게 책정하고 있고 해체 비용도 높게 책정하고 있고 처분 비용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비용 면에서는 충분한 금액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있고요. 그럼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LNG도 쓰고 있고 석탄도 쓰고 있는데 소위 청정 LNG라고 하는 LNG를 봤을 때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기를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CO2를 발생하느냐? 요 펠렛 하나 5g짜리입니다. 요것은 이제 소결체 혹은 펠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것이 타게 되면은 폐기물 비용을 3,650원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LNG는 대략 CO2가 1톤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으로 따지면 26,000원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이 기체이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고 어디다 저장하기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처분 비용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 지금 어떤 배출권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 적당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적립을 하거나 어디 모아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 더 후손에게 윤리적인 것인가? 사용 해결료를 현 세대에서 쓰고요. 쓰고 나게 되면은 이 안에 자원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라고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 피션 프로덕트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300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훗날에 가서 우리가 이 비용을 적립을 해놨을 때 후손들은 이 우라늄 플루토늄이 있는 이걸 자원으로 보면은 활용하면 되고요. 쓰레기로 보면 그대로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책임성 있게 적립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원자력이 후손에게는 더 나은 옵션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